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주희입니다. 제가 요즘 좀 느낀 게 있어서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젠요 정말 너무나도 당연지사처럼 여기저기에서 K-팝을 BGM으로 들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이 최신 K-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노라면 노래가요 한국어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곤 한답니다. 특히 랩 가사는요 한국 사람인 제 귀에도 한국말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정말 쿨한 다른 팝송이랑 일체가 돼서 들려오는 노래가 나의 감수성 안에 있는 한국어랑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서양 음악이랑 뒤섞여 있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반짝반짝하고 컬러풀하고도 멋진 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팝이 세계적인 콘텐츠가 된 지 이제 정말 꽤 됐는데요. 이 한국어라는 기존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서 정말 전 세계로 통하는 새로운 음악으로 디자인됐다는 생각에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동 먹고요. 어쩌면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들한테 한국말이 굉장히 멋지게 느껴진다는 거겠죠? 시대가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새삼 정말 느끼곤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에서 트와이스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그날 제가 걷다가 막 콘서트가 끝났는지 역으로 향하는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제 쪽으로 걸어왔는데요. 거리 가로등에 비친 그 사람들의 밝은 얼굴이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이전의 K-팝 콘서트랑 비교하면 팬층도 정말 연령대도 참 다양해진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고등학생, 대학생, 또 사회인들, 또 젊은 엄마, 아빠랑 손잡고 온 아이들 모두 정말 밝은 표정으로 지나쳐 가더라고요. 제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지 벌써 25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를 그렇게 지나쳐가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주인공은 바로 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전 마음속으로 그렇게 지나치는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네, 이번 호에서는요, 시를 낭독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 문학계에서 정말 대활약하고 계시는 한 분이신데요. 1983년생이십니다. 시집, 산문집, 그림책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신 박준 선생님이십니다. 밀레니엄 세대인 박준 선생님이 엮어내는 작품은 정말 아름답고도 섬세한 언어로 한국의 젊은 세대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재능을 이번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한번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박준 선생님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에서 먼저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행과 생활. 우리가 함께 했던 순간들이 나에게는 여행 같은 것으로 남고 당신에게는 생활 같은 것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앞으로의 먼 시간은 당신에게 여행 같은 것으로 남고 나에게는 생활 같은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주 은은하게 감도는 부드러움이라고나 할까?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한번 읽자마자 좋아하게 된 작품입니다. 또 작가가 저항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과 평온하게 부딪히는 모습에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또 날카로운 말들을 시인이신 박준 선생님은 어떻게 엮어내실런지요. 박준 선생님이 메시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시인 박준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고 있고요. 에세이도 쓰고 있고 또 울기도 많이 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가 써지는 순간 갑자기 좋은 문구가 떠오르거나 놀라운 시상이 생각나서 그렇게 한 편의 시가 완성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상황. 당장 물고기가 낚싯대 끝을 물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낚싯대를 자꾸 들어서 확인해 보거나 혹은 낚싯대를 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기다려야지, 더 고민해야지, 또 떠올려 봐야지. 이렇게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파문이 일죠. 그리고 낚싯대가 떨려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한 편의 시를 쓰고 또 고치고 완성합니다. 네, 박준 선생님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에서 또 하나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지. 손편지를 주고받은 지가 오래다. 가장 최근에 받은 편지는 지난 봄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던 새 신랑에게서 온 것이었다. 사랑하는 시인께로 시작되어 여기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자니 그저 어디에서건 사라지는 게 답답하고 또 좋습니다. 여백이 많지 않습니다. 로 끝맺는 짧은 편지였다. 하지만 그 편지가 내게 도착했을 무렵 그는 다시 서울에 돌아와 있었으므로 답서를 보내지는 못했다. 몇 해 전 누나를 사고로 잃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을 쫓기듯이 며칠 만에 서둘러 정리했다. 키타로라는 이름의 러시안 블루 고양이는 누나의 친구가 데리고 갔고 가방과 옷은 태웠으며 책은 버렸다. 한 달에도 몇 번씩 해외를 나다니던 직업 탓에 희귀하거나 고가인 물건들이 많았지만 당시 내 눈에 그런 것들이 아깝게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가 이제껏 받은 편지였다. 10년은 더 되어 보이는 운동화 상자 몇 개에
그녀가 평생 받은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봉투에 우표가 붙거나 소인이 찍힌 것보다는 편지지를 딱지 모양으로 만들거나 노트 같은 것을 찢어 접어놓은 것들이 많았다. 쪽지처럼 짧은 내용도 있었고 두루마리 화장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긴 편지도 있었다. 나는 편지들이 궁금해 손에 잡히는 대로 펼쳐보았다. 한참을 읽어보다 조금 엉뚱한 대목에서 눈물이 터졌다. 1998년 가을, 여고 시절 그녀가 친구와 릴레이 형식으로 주고받은 편지였는데 오늘 점심은 급식이 빨리 떨어져서 밥을 먹지 못했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10여 년 전 느낀 어느 점심의 허기를 나는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곳으로 편지 훔쳐보는 일을 그만두었다. 삶을 살아오며 타인에게 욕을 듣거나 비난을 받은 적이 간혹 있었다. 서로 오해가 쌓여 그런 적도 있었고, 물론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도 많았다. 분명한 것은 내가 들었던 욕이나 비난들은 대부분 말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오해가 풀리거나 화가 누그러졌을 때 종종 상대에게 사과를 받기도 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과는 말보다 글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짧은 분량이라도 사과와 용서와 화해의 글이라면 내게는 모두 편지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양식의 삶이 옳은 것인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다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편지를 많이 받고 싶다. 편지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애정과 배려에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를 받는 일은 사랑받는 일이고 편지를 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늦은 답서를 할 것이다. 우리의 편지가 길게 이어질 것이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박준 선생님의 작품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출판사 쿠온에서 번역판이 출판됐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작품이 들어있어서 박준 선생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딱 좋은 작품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완전 내 취향이네 하고 느끼셨다면요. 정말 한번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교재 전문 서점 한글의 숲과 한국어 회화교실 말마당의 대표 전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하나에서는 39호부터 50호까지 시리토릭 한국어 코너를 담당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다음 호를 끝으로 잠시 휴관을 한다고 하네요. 하나의 휴관을 아쉬워하는 애독자분들 많이 계시죠?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잠시나마 하나에서 연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너무 크답니다. 일본 사자성어 중에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어로 뽑힌 적이 있다는 글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만나는 아주 소중한 인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하나를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라는 잡지가 어찌 보면 이치고 이치에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연이었든 필연이었든 정말 많은 한국어 교재 속에서 하나와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한국 문화와 한국의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더 커지고 많아졌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존재는 엄청났고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와 같은 생각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작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 하나를 만든 관계자들은 늘 밤잠을 설치며 수없이 고민했을 테고 평소에는 구독자들의 칭찬을 달가워하면서도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감내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테죠. 하지만 칭찬과 비판 모두 하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받아들이며 오로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라는 일념하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뇌하며 실천에 옮긴 많은 관계자분들이 계셨기에 하나가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아 왔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의 구독자로서 그리고 잠시 동안 하나에서 연재를 담당한 집필자로서 지금까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진 하나를 열정적으로 애독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학습자분들께 감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돈짱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한국어 시간입니다. 돈짱아, 안녕? 안녕, 언니, 안녕. 그 인사를 들어야지만 내가 이제 술술 한국어 공부 시간이구나. 네. 그걸 나도 이제는. 네네, 응. 언니. 왜? 제가 어깨가 결린다고 했더니 아, 언니가 그래. 아까 포스를
붙여줬잖아요. 네, 그렇지. 지금 엄청 너무 수수해. 이 스스스를 스스스를 한국말로 없어요? 시원하다. 시원하다밖에 없어요. 정말 어깨가 시원해졌다. 스스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러면 스스하다 괜찮네. 그 말 스스. 마음에 들었어 나 지금. 네네. 그걸로 해요. 스스하면서 우리 공부합시다. 빨리빨리 공부 들어가라. 네. 빨리 잔말 말고 그냥 빨리빨리 해라. 얘기하게 네. 만들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네, 오늘 테마는요. 을까봐와 느라입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일목요연하게 지면에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먼저 보신 다음에 수업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술술 한국어. 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돈장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오늘 테마가 을까봐 그리고 느라인데 먼저 을까봐 하겠습니다. 을까봐는 앞문장에서 말한 사실이 일어날지도 몰라서 뭘 하거나 아니면 앞문장에서 말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면서 막 곡성하는 거야. 그럴 때 많이 씁니다. 네. 이 을까봐 대신에 을까 싶어서 또 뭐뭐 을까 해서 또 뭐뭐 을지 몰라서를 대신 쓸 수도 있는데 얼굴이 좀 그지? 네, 그럼 지금 한 설명은 잊어버리고 네네. 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까봐로 연결해 주는 거야. 네. 어미는 해요체로 바꿔주고 헤어체. 오케이? 써야 되는데 쓸 준비하시옵소서. 네.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다. 급하게 왔다. 식당이 문을 닫을까봐 급하게 왔어요. 식당이 문을 닫을까봐 급하게 왔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살이 찌다. 탄수화물은 안 먹다. 왜? 왜? 쌀이 자기 얘기 같아서? 우리 얘기? 근데 쌀이 찔까봐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인데 저는 먹습니다. 네. 네. 살이 찔까봐 탄수화물은 안 먹어요. 인데 나도 탄수화물 어제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혼자서 쓰레기를 줍다. 급히 왔다. 혼자서 쓰레기를 줍다? 줄까봐? 잠깐만요. 줄까봐 급히 왔어요. 네, 잘했습니다. 혼자서 쓰레기를 주울까봐 급히 왔어요. 돈장이 혼자서 쓰레기를 주울까봐 급히 왔어요. 네. 이런 거죠. 아슬아슬했네. 네. 네, 그럼 여러분 차례입니다. 돈장도 해야 돼. 네. 을까봐로 바꿔주시고 연결을 해주시고 어미는 해여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이가 어디론가 가버리다. 잠을 설쳤다. 그이가 어디론가 가버릴까봐 잠을 설쳤어요.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대사지? 설치다가 어렵네요. 잠을 설치다. 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회사에 늦다. 한참을 뛰었다. 회사에 늦을까봐 한참을 뛰었어요. 네,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라면이 맵다. 고춧가루를 안 넣었다. 라면이 매울까봐 고춧가루를 안 넣었어요. 아까 비읍 불규칙 조금 아까 헤맸던 거지? 네네. 그럼 이제 을까봐는 끝났습니다. 다음 테마 느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좀 펴고 네. 스마일. 네. 네. 이 느라는 앞문장이 목적이나 원인이 돼서 그에 대한 결과가 이어집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있기도 한데 또 앞문장이랑 뒷문장의 주어가 동일해야 돼. 같아야 되고 네. 이 느라는 느라고의 줄임말이지. 아, 느라고 네. 그죠? 동사에만 쓸 수 있다는 거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요. 동사. 네. 그럼 돈장아 해보자. 네. 문제 낸다. 네. 어미는 헤어체로 바꿔주는 거야. 헤어체. 이번에는 느라야. 느라. 오케이입니까? 오케이. 네. 바쁘게 살다. 여유가 없다. 바쁘게 살다. 사느라 여유가 없어요. 네. 바쁘게 사느라 여유가 없어요. 네. 저요. 우리 모두 그렇지? 네. 그럼 두 번째. 잡초를 뽑다. 핸드폰 소리도 못 듣다. 잡초를 뽑다. 잡초를 뽑다. 잡초를 펌느라 핸드폰 소리도 못 들어요. 못 네. 들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잡초를 뽑느라 핸드폰 소리도 못 들어요. 못 들었어요로 못 할 때는 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못 들었다가 돼야 되겠지? 네. 이게 현재형이니까. 네네. 그지? 현재형으로 바꿔줘야 되지? 헤어체를. 듣다니까 들어요. 네. 네. 오케이입니까?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왜? 근데 응. 잡초를 뽑느라 음. 핸드폰 소리도 못 들었어요도 되지 않아요? 되죠? 되죠. 물론 되죠. 되죠. 그지만 이건 문제가 현재형이니까. 네네. 네.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고. 네. 네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장입니다. 네. 웃음을 참다. 혼났다. 혼났다.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요.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 우리. 네네. 혼났어요 하니까 뭐 누구한테 아, 혼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죠? 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차례입니다. 어미는 헤어체로 바꿔주셔야 돼요. 느라입니다. 내 집 마련하다. 영끌했다. 내 집 마련하느라 영끌했어요. 너무 열심히 노래 부르다. 목이 쉬었다. 너무 열심히 노래 부르느라 목이 쉬었어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돈장아 다 맞았어? 잘했어? 근데 이거 여기에 영끌했다 영끌했다. 있는데 이거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했어요. 네, 근데 영끌하다 꼭 중요한 지금은 단어죠? 네. 많이 쓰는 단어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총복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열심히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요. 여러분 을까봐 아니면 느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미는 헤어체로 바꾸시면 됩니다. 마음의 준비 여러분 되셨나요? 돈장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죽이 뜨겁다. 좀 식혔다. 죽이 뜨거울까봐 좀 식혔어요. 빨리 뛰어오다. 핸드폰을 두고 왔다. 빨리 뛰어오느라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음식이 식다. 시간 맞춰 준비했다. 음식이 식을까봐 시간 맞춰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 힘들었다.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힘들었어요. 신발이나 옷이 젖다. 신경 쓰이다. 신발이나 옷이 젖을까봐 신경 쓰여요. 음식 만들다. 고생했다. 음식 만드느라 고생했어요. 아침마다 커피 내리다. 바쁜 요즘. 아침마다 커피 내리느라 바쁜 요즘. 계단에서 넘어지다. 조심했다. 계단에서 넘어질까봐 조심했어요. 버스를 놓치다. 서둘렀다. 버스를 놓칠까봐 서둘렀어요. 여기까지 오시다. 수고하셨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너무 춥다. 옷을 많이 껴입고 왔다. 너무 추울까봐 옷을 많이 껴입고 왔어요. 정신없이 일하다. 전혀 몰랐다. 정신없이 일하느라 전혀 몰랐어요. 실패하다. 걱정이다. 실패할까봐 걱정이에요. 책 읽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책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고기가 너무 질기다. 배즙에 절여두었다. 고기가 너무 질길까봐 배즙에 절여두었어요. 운전을 하다. 전화를 못 받았다. 운전을 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돈이 모자라다. 한참을 고민했다. 돈이 모자랄까봐 한참을 고민했어요. 지난번에 명품 사다. 적금을 깨버렸다. 지난번에 명품 사느라 적금을 깨버렸어요. 네, 총복습 끝났습니다. 내 앞에서 돈장이 정말 심각한 얼굴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이건 반복해서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의 이 목소리 크기 정도로 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정말 익숙해질 거라 믿고 또 믿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돈차가 고마워. 오늘도. 고마워요. 다음에 또 안녕. 화이팅. 안녕. 앞으로 더위 먹지 말고 안녕. 안녕.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희의 미니 칼럼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하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들이 실은 건강에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한국에서는요,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는 속설이 있어서 그런지 다들 싫어하는 행동이죠. 다리를 떠는 행동이요. 물론 일본에서도 그런데요. 근데 만일 다리를 떨지 않은 상태에서 3시간 이상 가만히 있게 되면 혈류량이 감소해서 다리에 질병이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다리를 떨면 뭐가 좋냐? 하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혈당 조절 효과도 있어서 당뇨에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요, 남 앞에서 다리를 마냥 떨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일하면서 실은 다리를 많이 떨면서 일을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한숨을 쉬는 행동인데요. 우리가 왜 한숨을 푹푹 내쉬면 한국에서는 땅 꺼진다, 땅 꺼져 하면서 다들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한숨을 쉬는 게 실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네요. 평소보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한숨을 쉬는 과정에서 우리 폐의 작은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폐 질환도 예방되고 폐와 호흡기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행동 모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떠세요? 혼자 계실 때 해보시면 한번 정말 속았다 셈 치시고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하나 플러스 원 이제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54호를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가 휴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호인 54호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전지를 포장하고 보관하는 공장 2층으로 리튬 전지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공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지만 불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는 22시간이 걸렸습니다.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인력업체에서 파견된 이주 노동자들이었으며 유가족들은 회사 측이 비상시를 대비해 제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고용노동부와 회사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버투어리즘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지난해 644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 북촌 한옥마을 일대의 관광이 앞으로 제한됩니다. 7월 1일 종로구는 내년 3월부터 북촌 한옥마을의 일부 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통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북촌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주택지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함께 사진에 담을 수 있어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소음과 쓰레기, 불법 주차 등 관광 관련 민원이 4배 가까이 늘었고
인구는 약 28%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 실시한 2024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6월 11일에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사람의 절반, 그리고 42.5%의 한국 사람들이 현재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긍정적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2011년 이래 13년 만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부활하는 등 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상대국의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한국 사람은 32.7%, 일본 사람은 48%로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인간이 했던 일들은 로봇들이 대신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한 걸음에 달려온 보험사 직원 덕분에 안도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직원은 사고를 당한 고객에게 공감하며 유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속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파악 및 처리를 알고리즘으로 대체한다면 문제의 복잡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AI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은 아주 오랜 절차를 거친 후에나 인간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보험사는 고객과 유대를 통해 소통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AI는 인간 모방이 아닌 인간 보완을 위해 발전되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AI 시대에 인간이 했던 일들은 로봇들이 대신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한 걸음에 달려온 보험사 직원 덕분에 안도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직원은 사고를 당한 고객에게 공감하며 유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속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파악 및 처리를 알고리즘으로 대체한다면 문제의 복잡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AI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은 아주 오랜 절차를 거친 후에나 인간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보험사는 고객과 유대를 통해 소통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AI는 인간 모방이 아닌 인간 보완을 위해 발전되어야 합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달걀이 터지지 않게 삶는 방법을 검색하면 소금이나 식초를 넣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식초는 달걀 흰자의 주 성분인 단백질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 껍질이 갈라진다고 해도 내용물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산성이기만 하면 되니 식초가 아니라 레몬즙을 사용해도 됩니다. 소금은 물에 끓는 점을 올려 흰자가 빨리 익도록 해서 흘러나온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가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식초보다 덜 효과적입니다. 달걀 껍질이 잘 벗겨지게 하는 방법은 삶은 달걀을 재빨리 찬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달걀이 익는 동안 기실에 있던 공기가 일부 빠져나간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에 담가 온도를 낮추면 압력이 낮아지고 그 상태로 껍질을 까면 물이 달걀 안쪽으로 들어감에 따라 난각막과 달걀 사이에 틈이 생겨 껍질이 잘 벗겨지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달걀이 터지지 않게 삶는 방법을 검색하면 소금이나 식초를 넣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식초는 달걀 흰자의 주 성분인 단백질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 껍질이 갈라진다고 해도 내용물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산성이기만 하면 되니 식초가 아니라 레몬즙을 사용해도 됩니다. 소금은 물에 끓는 점을 올려 흰자가 빨리 익도록 해서 흘러나온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가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식초보다 덜 효과적입니다. 달걀 껍질이 잘 벗겨지게 하는 방법은 삶은 달걀을 재빨리 찬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달걀이 익는 동안 기실에 있던 공기가 일부 빠져나간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에 담가 온도를 낮추면 압력이 낮아지고 그 상태로 껍질을 까면 물이 달걀 안쪽으로 들어감에 따라 난각막과 달걀 사이에 틈이 생겨 껍질이 잘 벗겨지게 됩니다. 33번. 34번. '물 건너 가다.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운동회는 물 건너 갔네. 이번 프로젝트 성과를 못 내서 승지는 물 건너 간 것 같아. 굴레에서 벗어나다. 지훈은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했다. 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반드시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거야. 걷잡을 수 없다. 강풍이 불어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확산돼서 너무 걱정돼. 코로나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회사가 망할 뻔했는데 가족이 도와줘서 도산은 면했어. 역시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 돈이 없었는데 정부 보조금 나왔네. 역시 사람 죽으란 법 없어. 길바닥에 나앉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몰라. 또 실패하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자. 하늘은 맑건만. 현덕. 며칠 전 문기는 고기를 사오라는 숙모의 심부름을 갔었다. 이때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았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다른 손님들에게 떠밀려 나오고 말았는데 내가 건넨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돈이었을까? 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가다가 친구 수만이를 골목길에서 만났다.
문기는 1원으로 알고 냈는데 가게 주인이 10원으로 거슬러 주었다는 말을 수만이에게 했다. 이에 수만이는 숙모에게는 잔돈만 주고 나머지는 물건을 사자는 제안을 했고, 문기는 수만이가 하자는 대로 집으로 돌아가 숙모에게 고기와 잔돈만 건넸다. 문기와 수만이는 공, 만년필, 쌍안경, 만화책을 샀다. 활동사진 구경도 갔다. 다니면서 먹을 것도 사 먹었다. 수만이는 마지막 계획 하나를 더 세웠다. 작은 환등 기계 하나를 사서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구경을 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것은 둘만의 약속이 되었다. 삼촌이 문기를 방으로 불렀다. 삼촌은 문기가 숨겨두었던 공과 쌍안경을 꺼내 보이며 이 물건들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다. 문기는 수만이가 주었다고 했다. 삼촌은 문기에게 너를 공부시켜 집안을 일으킬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 성실하지 못한 아이와 어울리며 나쁜 데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기는 삼촌을 속이고 이미 나쁜 데 빠졌다는 생각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조카의 장래를 누구보다 생각하고 염려하며 길러낸 삼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던 문기는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졌다. 공과 쌍안경을 개천가에 버리고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고깃간집 마당으로 던졌다. 그제서야 문기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집 앞에서 문기를 기다리던 수만이가 약속한 환등 틀을 사러 가자고 재촉하자 문기는 돈이 이제는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수만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학교에 가는 길마다 김문기는 000 했다! 라는 낙서가 쓰여 있었다. 수만이는 졸졸 쫓아다니며 약을 올리고 일부러 몸을 부딪혔다. 교실에 들어가니 칠판에도 김문기는 000 했다가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수만이는 당장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000이 아니라 도적질이라 적겠다며 윽박질렀다.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주었다. 그런데 문기의 죄를 아랫집 심부름을 하는 점순이가 뒤집어 썼다. 문기는 매를 맞고 쫓겨난 점순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문기는 밥도 잘 먹지 못했고 학교에 가서도 풀이 죽어 있었다. 맑은 하늘을 쳐다보기조차 두려웠다. 담임 선생님 집을 찾아가 엎드려 자백할 결심을 했다. 그러나 말도 못 꺼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기는 뒤에서 오는 자동차에 치여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문기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며 그간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삼촌에게 자백했다. 그제야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지고 맑아지는 것을 깨닫는다. 내일이면 맑은 하늘을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을 닫겠습니다. 이번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5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업체 간의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우 고기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별표나 우물정자를 누르십시오. 도시에서는 비가 조금 내려도 하수도가 역류하거나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에 좋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빗물 저장 시설을 갖추면 홍수를 막는 효과 이외에 화장실용 물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강북과 강남의 양대 중심축으로 개발된 서울이 앞으로는 여의도를 포함한 삼획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2030년 서울 도시기본 계획안을 보면 먼저 도심과 부도심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도심과 강남, 여의도가 행정,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기능식품 복용률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0년에 26%에서 2013년 3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닌데다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전지를 포장하고 보관하는 공장 2층으로 리튬 전지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공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지만 불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는 22시간이 걸렸습니다.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인력업체에서 파견된 이주 노동자들이었으며 유가족들은 회사 측이 비상시를 대비해 제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고용노동부와 회사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버투어리즘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지난해 644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 북촌 한옥마을 일대의 관광이 앞으로 제한됩니다. 7월 1일 종로구는 내년 3월부터 북촌 한옥마을의 일부 구역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통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북촌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주택지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함께 사진에 담을 수 있어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소음과 쓰레기, 불법 주차 등 관광 관련 민원이 4배 가까이 늘었고 인구는 약 28%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 실시한 2024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6월 11일에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사람의 절반, 그리고 42.5%의 한국 사람들이 현재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긍정적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2011년 이래 13년 만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부활하는 등 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상대국의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한국 사람은 32.7%, 일본 사람은 48%로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辻野祐希の連載コラムもう一つの眼差し。皆さんこんにちは、辻野祐希です。ご機嫌いかがでしょうか。前回はですね、周辺に宿る知の可能性というタイトルで、韓国語学習イコール韓国語の習得という、狭隘な図式から脱皮し、悠然とした構えで様々なことを吸収しようとすることの重要性について語りました。これは自らの専門分野に内閉しようとする大学院生や研究者が多い今の学科に対する私の違和感にも接続する問題です。これは自分の専門である。これは自分の専門ではないと、対象を確然と切り分けようとするマインドセットは韓国語学習イコール韓国語の習得という思考とどこか通ずるところ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チャールズ・パーシー・スノーというですね、イギリスの物理学者でもあり、小説家でもあった人は、文学に造詣の深い知識人の文化と自然科学者の文化の間に見られる深刻な相互不信と無理解を指摘しています。文学的知識人は熱力学の第二法則を知らず、科学者はシェイクスピアを知らない。こうした人文科学と自然科学という二つの文化の分断をスノーは断じたわけですけれども、この類の断絶は実はもっとミクロな次元でも観察されます。例えば言語学の文化と文学の文化、あるいは、言語学の文化と言語教育の文化ですね。で、一般の方からすると、どれも関連のある似たようなものに見えるでしょうし、私の感覚でもそれらは全て連続的なんですけれども、現実のアカデミアにおいてはですね、埋めがたい文化のクレバスが存在します。で、ところでですね、最近、ウェルビーイングという語をよく耳に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身体的、精神的、社会的に良好な状態といった意味で使用されることが多いタームですけれども、衆目の一致を見る厳密な定義は今のところないようです。なぜかというとですね、良好な状態というのは、個人や社会、あるいは時代などによってその感覚が異なり、個人の内部においてもですね、動的に変容するからです。また、ウェルビーイング、それ自体はですね、実体を持たない、いわゆる構成概念ですので、その抽象性ゆえ、わかるようでわからない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る方も多いと思います。で、ここではですね、その人にとっての良い性のあり方、満ち足りた状態がウェルビーイングであるというふうに、ごく大雑把にその原因を定めておくことにしたいと思います。さあ、それでですね、
なぜこの連載コラムで、ウェルビーイングについて触れるの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言語学習がですね、ウェルビーイングの向上に資する営みだというふうに、主張されるからなんですね。で、従来の臨床心理学においては、主に人間のネガティブな側面に焦点が当てられていましたけれども、そうした傾向への、反想定といいますか、アンチテーゼとして人間の強みや、あるいは長所などの解明と開発を目指すポジティブ心理学という分野がですね、20世紀の終わり頃から注目を浴びるようになりました。で、その乱象はですね、いわゆる人間性心理学と呼ばれる分野の基礎であるアブラハム・マズローという人のですね、1954年の著作にまで訴求しますけれども、ウェルビーイングを革新的な研究テーマとする現在のポジティブ心理学の台頭は比較的最近のことというふうに言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ウェルビーイングに影響を与える心理的要因についてはですね、これまで幾多の研究がなされておりまして、いくつもの理論がですね、提出されてきましたけれども、分けてもよく知られたものとして、ポジティブ心理学のタイトであるマーティン・セリグマンという人がいるんですが、マーティン・セリグマンが提唱した、パーマ理論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この理論においてはですね、ポジティブ感情、エンゲージメントですね。これは没頭とも言いますけれども、エンゲージメント。そして関係性。それから意味、意義。そして達成ですね。この5つがウェルビーイングの要素として定義されておりまして、これらはいずれも言語学習と連結させうるものだ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例えばですね、知らなかったことを知った際の興奮であるとか、聞き取れなかった言語が聞き取れるようになった時の喜悦、あるいは、好きな言語を学べることの幸福感とかですね、こういったものはすべてポジティブ感情です。そして、ポジティブ感情はですね、いわゆるレジリエンスや、自己効力感を高めることにもつながり、学習を継続するためのエネルギーが得られるというですね、そういう好循環を見ます。念のために補足をすると、レジリエンスというのはストレスを跳ね返し、困難から回復する力ですね。そして、自己効力感というのは自分ならできるというですね、自身の目標遂行可能性への信頼のことだというふうに私は理解しています。勉強に過集中し、時間が経つのも忘れるような体験ですね。ボーガと言ったりもしますけれども、これは、エンゲージメント、すなわち、没頭でありまして、これは、ミハイ・チクセント・ミハイという人の言う、フローの概念とも吻合します。で、フローには階調ですね、グラデーションがあって、ゾーンに入ったアスリートのような状態に達するのは難しくてもですね、弱いフローであれば、日々の学びでも体験することができます。皆さんも、韓国語で書かれた書物を、辞書を引き一生懸命読んでいたらいつの間にか半日が過ぎていた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至福を味わった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けれども、これがまさに没頭的幸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また、言語学習は新たな人間関係をもたらしてくれます。で、最近の幸福研究ではですね、友達は数よりも多様性が重要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して、幸福度を上昇させるには非均質的な交友関係を持つことが有効です。そして言語学習を通して私たちは日頃出会わないような様々な人々と知り合うことができますよね。韓国語学習であれば、韓国語の母語話者はもとより、韓国語に興味があるというたった一点のみで、いろいろな年齢や性別、あるいは職業の人たちとつながることが可能なんですね。で、人生は出会いで決まるというふうに、哲学者のマルティン・ブーバーという人は言いましたけれども、言語学習の先にはですね、良質な出会いが待っているものです。そこからいかに良好な関係性を構築していくかっていうのは、その人次第ですけれども、少なくとも、言語学習はそのきっかけを作ってくれます。
もちろんですね、臨床心理学者のシェリー・タークルの一連の著作からも明らかなように、テクノロジーの発達した現代社会ですね、いわゆる、常時接続社会と言ったりもし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社会におけるつながりというのはなかなか厄介なものでもありまして、人とつながりさえすればいいというわけでは決してありませんけれども、つながり方に注意しつつ、いろいろな人と交わることで、毎日が、カラフルになっていくというのは確かだと思います。また、多様な人々と交誼を結ぶことで、私の範囲が広がる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ウェルビーイング研究では、我々としての自己をセルフアズウィーというふうに称したりもしますけれども、そうした自己の拡張であるとか、入る範囲の広さ、あるいは利他的な精神も、ウェルビーイングに寄与するものと思われます。さらにですね、言語学習は人生の生きがいになり得る行為でありまして、やや大行な言い方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言語学習に生きる意味を見出すことも可能かもしれません。実際に私の周りにはそういう方々が大勢おられます。私にとってもですね、対象は言語だけ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やっぱり何かを学ぶこと、あるいは知ることは人生の生きがいでありまして、何のために生きているのかという問いに対する答えの一つです。そして着実に学びを進めていくことで達成感が得られることは言を待ちません。このように、言語学習というのは私たちの人生をより良い状態、あるいは、充足した時空にしてくれる、潜在性を大いに有しています。これは一時的な快楽とは違ってですね、持続的な幸福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言語学習に限らず、内発性に動機づけられた学びは、その客体が何であれ、ウェルビーイングの向上に裨益するものと遂行されますけれども、言語学習ではですね、私の経験上、とりわけ人とのつながりや達成感などをより強く感じやすいように思います。一方で、言語学習はなかなか順調には進まないもので、いつもポジティブな状態であることは不可能だというふうに反駁したくなる方もいると思います。勉強が思うようにはかどらないと、ポジティブ感情はネガティブ感情に反転しますし、没頭や達成感からも遠ざかります。で、今回はですね、心理学であるとか精神医学の視座から言語学習を考察していますので、司会のもう一つ面白い知見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健康生成論と呼ばれる考え方を提唱した医療社会学者のアーロン・アントノフスキーという人がいるんですが、アントノフスキーの守備一貫感覚という概念です。で、これはアウシュビッツからの帰還者たちの健康状態への関心から出立した研究の成果でして、強烈なストレッサーにさらされながらも、健康に生き延びた人たちが共通して持つストレス対処能力をアントノフスキーはそう名付けました。守備一貫感覚は、把握可能感、処理可能感、有意味感という3つの要素からなるというふうにされます。で、把握可能感というのはですね、自分の内外で生じる環境刺激は秩序づけられた予測と説明が可能なものであるという確信。処理可能感とは、その刺激がもたらす要求に対応するための資源はいつでも得られるという確信。有意味感とは、そうした要求は挑戦であり、心身を投入し関わるに値するという確信のことです。このような文脈で意味と言いますと、意味への意思というキーワードで知られる、ロゴセラピー及び実存分析の創始者、ビクトル・フランクルを、想起する方も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実際にアントノフスキーの有意味感という名称はフランクルの研究の影響を受けているそうです。で、アントノフスキーの守備一貫感覚の定義はやや難しく聞こえ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私なりにパラフレーズすると、自分の置かれた状況を正しく理解して問題を適切に統制処理できるという自信があり、さらにそれには意味があるのだという確信をですね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で、こうしたメンタリティの持ち主はストレスに強く、コーピングスキルが高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
考えてみると、言語学習のプロセスにおいてもですね、このような感覚がとても大事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自分が何につまずいているのか、何がわからないのかを正確に把握できているという感覚。学習が行き詰まっても必ず解決できるという感覚。そしてこのスランプやプラトーには自身の成長にとって必要で、意味があるというふうに信じられる感覚ですね。で、かような感覚を内面化している人は言語学習における挫折を、克服する力も強いというふうに想像されます。で、守備一貫感覚はあくまでも主観的な確信ですので、根拠は必ずしも必要なく、そう思えるということが肝要です。で、さらにですね、守備一貫感覚とともに論じられる重要な概念として、反抵抗資源というのもあります。ごく簡単に言えば、ストレッサーに移行するためのリソースのことで、アントノフスキーはですね、その例として、金銭であるとか、自我の強さであるとかですね、文化的な安定性とかですね、あるいは社会的な支援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挙げています。で、守備一貫感覚は、こうした反抵抗資源を動員して、ストレス対処を試み、その成功体験が一貫感覚をより強化していきます。で、言語学習においてはですね、例えば、真に信頼できる教師であるとか、気楽に質問できる母語話者の友達であるとかですね、あるいはいつでも励まし合える仲間、あるいは、使い慣れた辞書とか教科書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反抵抗資源的な存在として機能するものと思われます。で、最後にですね、言語学習と老後のウェルビーイングの関係についても触れ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で、言語にはですね、他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意思疎通という役割もありますけれども、神経科学の観点から照射しますと、脳内の神経ネットワークを拡大するという、そういう役割があるんですね。で、そのためか、副言語話者の脳はですね、前頭部のいわゆる開白質っていう部分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こは、神経細胞の細胞体が集合している領域なんですけどね。で、そこが普通よりも飛行しておりまして、また複数の言語を話すことによって、加齢による開白質の量と白質の統合度の低下も遅らせ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が報告されています。で、さらに面白いことに、副言語使用はですね、脳の構造や組織のみならず、細胞の化学物質濃度であるとか、代謝物濃度にも直接的な影響を与えるそうです。そして、それに関連して、複数の言語ができることはですね、いわゆる認知予備脳を強化し、アルツハイマー型認知症であるとか、その他の認知症も含めて、認知症の発症をですね、平均して4年から6年遅らせるということを示した研究もあります。要するに、仮に認知症に罹患してもですね、副言語話者の脳内には気質的病変を補う多くのネットワークがあるために、認知機能低下がですね、顕在化しにくいということです。かように、副言語使用と脳の構造機能には、密接な関わりがありまして、言語学習は老境のウェルビーイングにも良性の影響を及ぼすというふうに言えそうです。こうした研究はですね、まだ発展途上にありまして、断定的に述べることが困難であったり、高校を待たねばならない課題も多く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でも若い頃からの副言語使用が晩年の認知症予防や、ひいてはウェルビーイングの向上に走行する可能性を示唆する研究結果がいくつも発表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韓国語を学んでおられる皆さんにとってですね、朗報ではないでしょうか。遊行期の QOL を高めて、より満ち足りた状態にしていくためにもですね、言語学習は極めて大きな意味のある鋭意だというふうに言えるかと思います。ということで、今回はですね、言語学習をウェルビーイングや幸福、健康、予防医学といった領域と結びつけて概観してきました。いかがでしたでしょうか。やや研究を深い気味に感じられるところも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言語学習とウェルビーイングという主題はもっともっと学術的に講究されるべきものだというふうに愚行いたします。で、他にもですね、このテーマに関連するトピックとしては、例えば
推し活とウェルビーイングの関係とかですね。あるいは感情心理学者のリサ・フェルドマン・バレットの浄土流度という概念があったりもします。そういった論点についてはですね、今年7月に出版されました韓国語世界を生きる、韓国語世界で生きるという本の中に収められている設論、逃避と幸福の言語論で言及しましたので、ぜひご覧ください。また、私自身が感じる韓国語を読めることの幸せについてはですね、同じく7月に刊行されたニューカラーという雑誌の、第5号初週の私の自伝的エッセイ、選ばなかった道たち、それでも言語の探求をで触れていますので、そちらもお読みいただければ嬉しいです。それではまたお目にかかりましょう。辻野ゆうきでした。